브렛 하트에게 있어서 레슬매니아 9 이후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힘들게 손에 넣은 WWF 월드 챔피언이라는 자리는 6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다. 브렛 자신이 주연을 맡았어야 할 레슬매니아 9의 메인 이벤트는 어느새 헐크 호건의 원맨쇼로 바뀌어 있었다. 호건은 브루터스 리프케에게 단발성 컴백, 레슬매니아 9 메인 이벤트 출전, 그리고 WWF 월드 챔피언 등극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얻어내고 2달간 방어전은 단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채 입맛에 맞는 시합 스케줄만 소화. 급기야 일본에서는 WWF 벨트를 비하하고 영화 촬영에만 몰두했다. 빈스는 브렛에게 썸머슬램에서 호건이 너에게 벨트를 넘겨줄 것이라며 안심시켰고, 브렛은 빈스의 말을 믿었다. 실제로 5월 24일 헬리팩스에서 열린 슈퍼스타즈 로커 현장에서 호건과 브렛은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는 썸머슬램 홍보 자료로 쓸 예정이었으므로 적어도 이 시점까지 썸머슬램의 메인 이벤트는 호건과 브렛의 타이틀 매치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브렛과의 시합을 거부한 호건이 킹 오브 더 링에서 요코즈나에게 벨트를 넘겨주고 회사를 떠나면서 브렛과 호건의 대결은 없던 일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호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얻은 후 클린 핀폴이 아닌 카메라 폭발이라는 해프닝으로 벨트를 내려놓음으로써 호건 자신의 캐릭터가 일절 훼손되는 일 없이 2달간 WWF를 뒤흔들어 놓고 회사를 떠났다. 호건이 떠나고 WWF 월드 챔피언 자리를 둘러싼 스토리의 핵심 인물은 요코즈나와 브렛 하트, 이렇게 두 사람이 될 것이라 여겨졌지만, 빈스가 썸머슬램을 앞두고 새롭게 차세대 주연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한 번 챔피언에 올랐던 브렛이 아닌 렉스 루거라는 새로운 인물이었다. 루거는 1985년 27살에 프로레슬링 데뷔, 한 달 만에 NW에 있었던 헤비급에 오르고 91년에는 베리 윈덤을 꺾고 공석이던 WCW 월드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헐크 호건과 렉스 루거를 모두 가르친 적이 있는 히로마츠다는 루거를 보고 3년 안에 반드시 호건급의 스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전해진다. 루거는 WCW를 나온 뒤 1992년 보디빌딩의 엔터테인먼트화를 목표로 WWF가 만든 보디빌딩 단체인 WBF와 계약을 체결한다. 프로레슬러와 보디빌더 사이의 경계에선 새로운 타입의 스타가 될 예정이던 루거는 WBF가 소멸되고 1년 뒤 나르시스트 기믹으로 WWF에 등장했다. 이후 헐크 호건과 WWF가 완전히 작별하게 되자 WWF는 1993년 여름 동안 루거를 나르시스트에서 차세대 전미 슈퍼히어로로 변신시키기로 계획했다. 빈스는 루거를 호건과 완전히 똑같은 순수 선역이자 순수 미국인 컨셉으로 변신시키고 이미지 컬러도 레드, 화이트, 블루의 성조기 컬러를 적용했다. 빈스는 1987년 레슬매니아 3 메인 이벤트에서 헐크 호건이 앙드레 자이언트의 거대한 몸을 보디슬램하고 미국 최고의 슈퍼히어로가 되었듯이 렉스 루거가 요코즈나의 초거대한 육체를 보디슬램으로 바닥에 내리꽂고 제2의 헐크 호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빈스는 호건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호건의 대용품을 원했던 것이다.
그리스 조각상 같은 육체를 가진 금발의 푸른 눈의 순수 미국인이며 빵과 버터라 불렀던 트렁크와 링슈즈라는 베이직한 코스튬. 렉스 루거는 맥맨 가문이 생각해온 이상적인 프로레슬링 챔피언의 모습에 마치 맞춤 캐릭터처럼 딱 들어맞았다. 빈스는 렉스 루거를 시간을 들여 천천히 관객들에게서 인기를 얻기보다는 하루아침에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어 당장 메인전선에 올리려 했다. 그를 단숨에 슈퍼스타로 만들 첫 번째 프로젝트는 WWF 월드 챔피언 요코즈나의 매니저 미스터 호지가 프로듀스한 요코즈나 보디슬램 챌린지였다. 날짜를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선정한 것, 장소를 뉴욕에 정박 중인 USS 인트레피드 항공모함 갑판으로 선정한 것 모두 의도적인 연출이었다. 먼저 NFL 뉴욕 자이언츠의 윌슨이 도전에 나섰으나 실패. 이어서 밥 백런드가 요코즈나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괴력을 자랑하던 스카스타이너가 호기롭게 도전했으나 역시 실패로 끝났고 타탄카, NFL 스타들, 크러쉬, 마초맨까지 모두 요코즈나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이때 어디선가 헬리콥터가 등장. 안에서 나온 루거가 링 포스트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요코즈나를 보디슬램으로 링바닥에 내던졌다. 이 이벤트가 먼데이 나잇 러에서 방송된 후 루거는 8월 30일까지 거의 2달간 WWF 링에 서지 않고 슈퍼스타 만들기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성조기가 장식된 대형 버스인 렉스 익스프레스를 타고 전미 대륙을 횡단하는 메이드 인 더 USA 캠페인을 벌였다. WWF는 새로운 아메리칸 히어로 렉스 루거가 가는 곳마다 꼬마 팬들과 교류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영했다. 2달간 이어진 이 캠페인 동안 그는 실제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까지 사인회와 각종 미디어 출연 후 밤에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스케줄을 소화했다. WWF 수뇌부는 루거가 혹은 2.0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빈스 역시 루거가 가진 가능성이 오히려 호건을 능가할 것이라 생각했다. 단순한 무패 행진을 넘어 회사 차원의 막대하고도 노골적인 밀어주기는 당시 루거를 차세대 호건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렉스 익스프레스 투어를 마친 루거에게는 WWF 월드 챔피언 요코즈나와의 썸머슬램 메인 이벤트 무대가 준비되었다. 브렛은 자신을 놔두고 빈스가 갑작스럽게 루거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밀어주는 것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 레슬매니아 9에서 요코즈나에게 패배하고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잃은 브렛은 벨트를 잠시 요코즈나에게 맡겨둔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빈스가 루거를 썸머슬램의 메인 이벤터이자 타이틀 도전자로 발탁하자 브렛을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브렛은 경기장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루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빈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브렛과 빈스의 충돌, 화해, 충돌의 역사는 이 시절에 시작된 것이다. 렉스 루거의 타이틀 전선, 한미로 인한 브렛과 빈스의 미묘한 갈등 속에 1993년 8월 30일 여름 최대의 이벤트 썸머슬램이 개최되었다. 사실상의 메인 이벤트는 브렛 하트와 제리 롤러의 대립의 종착지, 회사 내 핵심 인물로 부상한 렉스 루거와 요코즈나의 WWF 월드 챔피언십이었다. 이제 메인 이벤터들은 모두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으며 월드 챔피언과 도전자, 태그팀 챔피언과 도전자팀 모두 WWF 데뷔 1년이 채 되지 않은 선수들이었다. 전체 9시합 중 제5시합에 편성된 브렛과 롤러의 싱글 매치는 시합 개시 직전 롤러가 무릎 부상을 이유로 출전을 취소, 대타로 도잉크가 등장했다. 도잉크는 2개의 양동이를 들고 나왔는데 그중 한 양동이를 들어 객석을 향해 뿌리자 그 안에서 색종이 가루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남은 양동이를 들고 객석에 있던 브렛의 형제인 오웬과 브루스에게 가서 브루스를 향해 뿌리자 이번엔 색종이 대신 물이 나와 브루스가 흠뻑 젖었다. 사실 두 번째 양동이에 색종이 대신 물이 들어있을 것이라 미리 알고 있던 것은 도잉크와 브렛, 그리고 물을 맞을 당사자인 오웬한테였다. 오웬은 시합 전에 도잉크를 찾아가 나에게 물을 뿌리면 복수하겠다고 경고했고, 도잉크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던 브루스 하트에게만 물을 뿌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진지하게 연기하는 오웬과 실제로 느닷없이 물을 맞고 당황하는 브루스의 모습을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합은 브렛이 도잉크에게 샤프슈터를 걸자 부상을 당했다던 제리 롤러가 뛰어나와 목발로 브렛을 공격하면서 브렛이 실격승을 거두었다. 제리 롤러의 무릎 부상이 가짜였음이 밝혀지자 잭 더니 회장은 롤러에게 시합 출전을 명령, 보너스 트랙으로서 브렛과 롤러의 시합이 실현되었다. 경기 후반부 롤러가 브렛의 샤프슈터에 항복했지만 흥분한 브렛이 이를 무시하고 샤프슈터를 풀지 않자 판정이 뒤집혀 브렛의 반칙패가 선언되었다. 에이전트들과 심판들이 뛰어나와 브렛을 말렸지만 브렛은 공격을 풀지 않았고 오웬과 브루스가 링으로 올라와 겨우 브렛과 롤러를 떼어놓았다. 좀처럼 흥분하거나 링 위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브렛이 흥분하여 반칙패를 당하는 이 스토리라인은 브렛이 설계한 것이었다. 브렛은 링 위에서의 레슬링 실력은 누구보다도 훌륭했으나 객석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인터뷰, 프로모 등 마이크 워크 실력은 많이 부족했다. 예를 들자면 킹 오브 더 링에서 브렛은 미스터 퍼펙트와 미스터 힐즈 둘 중에 다음 라운드 상대로 누굴 만나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브렛은 자신이 마이크 워크가 커다란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이크 워크 훈련도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브렛은 자신의 약점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했고 그 해결책으로서 스토리와 감정 변화를 링 위에서 보여주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롤러에게 건 샤프슈터를 풀지 않고 에이전트와 심판이 달려와 떼어내고 이후에도 흥분한 채로 제리 롤러에게 펀치를 날렸던 것은 전형적인 선역이었던 브렛이 폭주 모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었다. 결과적으로 도잉크, 제리 롤러와 2연전, 그리고 시합이 끝난 뒤에 난투시는 썸머슬램 한가운데의 45분간을 완전히 점거했다. 브렛은 빈스의 선택을 받은 루거와의 실력과 경험 차이를 링 위에서 장시간 시합을 하며 관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킹 오브 더 링에서 롤러가 던진 의자에 맞아 갈비뼈 부상을 입었던 드레스는 이날 썸머슬램에서 롤러의 목발 공격으로 이번엔 머리 쪽에 큰 충격을 받았다. 드레스는 롤러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은근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 경기 후반부 샤프슈터를 걸 때 일부러 더욱 무릎에 충격이 가도록 힘을 주었다. 이로 인해 롤러는 경기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잠시 동안 통증으로 인해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메인 이벤트에 편성된 렉스 루거와 요코주나의 WWF 챔피언십은 17분 58초 만에 루거가 철판이 들어있다던 팔로 요코주나를 장외로 추락시키며 장외승. 이후 마초맨, 타탄카 등 주요 멤버들이 링에 올라 루거의 승리를 축하했으나 타이틀 매치 규정에 따라 챔피언 벨트는 여전히 요코주나의 것이었다. 경기장 천장에서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성조기 색깔의 풍선이 내려왔고 루거가 객석을 향해 성조기를 흔드는 것으로 썸머슬램은 끝이 났다. 브렛은 롤러와의 대립이 불완전하게 끝나면서 대립이 이어질 것이 예고되었고 루거는 시합에선 이겼지만 챔피언에 오르는 데는 실패했다. 폭언 이후의 차세대 주인공 가리기는 또다시 뒤로 미뤄진 셈이었다. 한편 WWF 역사에 오점을 남긴 대형 스캔들은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 다시 찾아왔다.